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방문해서 손경식 회장과 만났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재계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서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투자와 고용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 유급휴일수당의 최저임금 포함 등 노동 관련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해법 모색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방문해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경총 방문 의미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즉 경총을 방문해서 최저임금 등 현안에 대해서 재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방문한 것은 처음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윤선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김 위원장은 손경식 경총 회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재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선 개정안에 담긴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를 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속고발권은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 제도인데 공정위의 권한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누구나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계는 이를 기업 옥죄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반발을 했는데요. 이 문제에도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간담회에 앞서 손경식 회장은 대통령도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서 이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최저임금과 상법 등 재계 의견을 관련 부처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원장의 경총 방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용자 단체인 경총을 방문하는 건 경총 49년 역사상 처음이고 오늘 간담회는 김 위원장이 먼저 손 회장에게 제안해 성사가 됐습니다. 지난달 성윤모 산업부 장관, 박상기 법무장관 등도 경총을 잇따라 방문했죠. 이렇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벌 개혁을 강조해온 청와대와 정부가 최근 기업과 소통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기업에 대한 스탠스가 바뀐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에 재계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그린북이라고 부르는 최근 경제 동향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을 내놨습니다. 투자와 고용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경제 회복세라는 문구는 석 달째 넣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었습니까? 네, 기획재정부는 12월 그린북을 통해 투자와 고용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각을 보여준 건데요.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10개월 연속 담겼던 경기 회복세라는 판단은 10월 이후 석 달째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달 그린북에서 부진하다고 평가했던 산업활동 동향이 10월 들어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양호했다고 평가했고요. 아울러 1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6만 5천 명 증가하며 5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를 나타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진단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일단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 상승과 기계류 수입 증가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제조업 업황 전망이 10월 이후 석 달 연속 하락하는 부분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또 건설 투자에서는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선 건설 수주를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고요.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 감소는 서비스업 생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전자 여권과 승용차용 번호판 디자인을 확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새로운 전자 여권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새로운 전자 여권 디자인은 현재 녹색인 일반 여권 표지가 남색으로 바뀌는데요. 관용 여권은 회색, 외교관 여권은 붉은색으로 구분됩니다. 여권 겉면은 우측 상단에 나라 문장을, 좌측 하단에는 태극 문장을 양각으로 표현한 디자인이 채택됐습니다. 새로운 전자 여권은 오는 2020년부터 발급되는데요. 현재 쓰고 있는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엔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새로운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도 새롭게 바뀌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새로운 승용차 번호판에 반사필름 재질의 왼쪽엔 청색의 태극 문양과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이 더해진다는 점인데요.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홀로그램을 중앙에 배치해 정면에선 잘 보이지 않고 비스듬한 각도에서 보거나 불빛을 비췄을 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번호는 현행 서체를 유지하되 맨 앞자리에 숫자 한 자리가 추가돼 총 7자리로 바뀝니다. 새 번호판은 내년 9월부터 등록하는 승용차에 발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들이 희망에 따라 기존의 페인트식 번호판과 태극 문양 디자인이 들어간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선택해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서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제도가 많이 바뀝니다. 윤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9.13 대책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80%에서 85%로 5%포인트 오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세금 부담이 몇 배 이상 커집니다. 예를 들어 시가 18억 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종부세는 올해 94만 원에서 104만 원으로 10만 원 늘어납니다. 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가 보유한 합산주택 가격이 19억 원이면 종부세는 197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뜁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이 모든 금융권에 확대 적용되면서 이 금융권에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워집니다.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자에게 부여됐던 비과세 혜택은 없어집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기본 공제는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고 필요경비 인정 비율도 60%에서 50%로 축소됩니다.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기간도 줄어듭니다. 실거래 정보가 60일이면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거든요. 30일로 축소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태고 바로 이제 집값에 영향이 있는 게 실거래가다 보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반대로 실수요자는 주택 구입이 쉬워지도록 신혼부부는 취득세가 50% 면제되고 청년우대 청약통장 가입 나이가 34세로 높아집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처음부터 3,400만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시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에 60% 이상은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서 3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박규정 기자입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에서 3년 사이 사회 초년생이 첫 출발부터 떠안고 있는 부채는 3,4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해보다 400만 원 넘게 늘어난 건데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만 60만 원에 달합니다. 이들 10명 중 4명은 이자가 10% 중후반에 달하는 캐피탈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연 20%에 달하는 3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에 손을 댔습니다. 사회초년생 10명 중 6명 걸로 소액 대출을 받았는데 주로 생활비와 교육비, 월세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신용 정보가 없는 사람들, 은행 기준에서는 이거를 대출의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저축은행이나 카드론이나 대부업체나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거의 최고금리에 가까울 확률이 높아요. 20% 내외. 이들의 한 달 소비는 152만 원으로 살기 위해 반드시 써야 하는 월세와 식비가 각각 36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절대 다수인 88%는 내년엔 생활 형편이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한국 경제의 허리 계층인 40대는 본인이나 배우자 실직으로 소득이 기존보다 무려 300만 원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가게를 차린 자영업자도 현재 사업 소득으로 월 3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직장 다닐 때보다 20만 원가량 소득이 줄었습니다. 이들 자영업자의 67%는 평균 6천만 원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고 43%는 제2금융권 등 고리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신한은행이 전국 20세에서 64세 경제활동 인구 10,000명을 대상으로 올 10월부터 한 달간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서울이 2년 연속 개인소득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공개한 2017년 지역소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6개 시도 가운데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2,143만 원이었습니다. 울산은 2015년까지 1위였지만 조선업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2016년 서울에 밀렸으며 지난해에도 1,991만 원으로 2위였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 거주하는 세종이 1,902만 원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생산자 물가가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0.7%포인트가 떨어진 104.67을 기록했습니다. 하락폭은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것입니다. 농림수산품 물가가 4.1% 떨어졌고 유가 하락에 석탄 및 석유 제품은 한 달 전보다 8.2% 하락했습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주변의 지하수에서 1군 발암 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1,170배나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기지 주변 62개 관측 지점을 조사한 결과 27곳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벤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정화 작업에도 과거 기지 내부에 누출됐던 기름이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판매가 내년에도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 글로벌 경영연구소는 내년 국내에서 자동차 판매량은 올해보다 1% 감소한 181만 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의 자동차 판매 부진도 내년에 계속되면서 세계 자동차 판매 증가율 전망치는 0.2%에서 0.1%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정부가 예상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급휴일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을 한다라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다가 여기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경영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 건지,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될 경우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단국대 김태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분들한테. 아마 이제 이 유급휴일 그러면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그렇죠. 쉽게 말해가지고 일하지 않는 날에도 임금을 주는 거. 아, 무노동 유임금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월차 휴가는 우리가 시청자들이 잘 아실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예.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휴 휴가 해가지고 일주일을 일을 하면 네. 그러니까 일주일이 닷새죠. 그렇죠. 닷새 일을 하면 하루는 휴가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저임금 경우에 있어가지고 하루에 자기가 3시간을 일해요. 네. 그래가지고 5일을 일했습니다. 네. 15시간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치를 임금을 줘라. 그게 주휴수당인 거죠? 주휴수당입니다. 근데 그 기준에 이제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맞춰서 주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경영계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하루를 그냥 최저임금 올라간 최저임금을 다 줘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럼 그 전에는 이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주휴수당이 이제 들어가는 한이 있었는데 그게 법에서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가 고용노동부가 이제 행정 해석이라 그러는데 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 건데 이번에 이제 시행령으로 이제 만드는 거는 이제 법입니다. 행정해석과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은 그냥 구두적인 어떤 그런 그렇습니다. 것과 권고와 그거는 뭐 실제로 정부 하는 거는 이제 권고죠. 안 따르면 이제 골치는 아프지만 그러나 근데 법으로 위반은 아니었던 건데 이제 딱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게요. 이제는 안 하면 불법이군요. 불법 정도가 아니고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요 형사처벌 받아요. 맞아요. 최저임금법이 좀 단순하게 제가 무슨 뭐 이게 좀 돈을 좀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업주가 입건이 되고 아주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거죠. 예, 또 이름이 또 기사로 나가면 또 창피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이 경영계가 이제 전전긍긍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경영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일하지 않는데도 그것도 일주일 단위로 줘야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 하루, 우리 연차 뭐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특히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다음 영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바로 이 조항입니다. 대기업들은 사실은 조금 부담이 덜하겠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크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얘기도 하대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얼마 전에 그 내년도 경제운용 정책 발표할 때 속도 조절 얘기도 좀 하고 뭐 조금 이제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강행을 했다. 이거는 대통령의 말을 뭐 안 들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좀 있어서요. 진짜 제가 참 솔직히 말해서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저도 사실은 17일 날 그 보도를 보고 놀랐어요. 진짜 우리 문 대통령 바뀌신 거 맞아? 왜? 막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파격적이다. 뭐 민간 투자를 뭐 활성화해가지고 경제를 일으키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최저임금도 속도 조절하고 탄력 근로제도 그렇고요. 탄력 근로제 다 현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딱 3일 지나고 완전히 최저임금 이 법 시행령을 전혀 정반대로 그리고 사실 예상했던 거랑 정반대로 가니까 사실 사람들은 모를까요? 이게 진짜 황당하네.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직접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사실상 대통령의 어떤 그 말씀을 무시한 거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정부 자체가 일종의 은행 불일치의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사실 오늘도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뭐 경총 가서 한 부분도 똑같이 그런 맥락에서 보이는 거예요. 아주 경총 달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이미 차관에서 통과돼 버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통과되기 전에 뭐 갔다라면 또 모를까.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 경우가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이상해 보이고 차라리 17일 날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기대만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오히려 사람들을 더 이렇게 보면 실망을 시키고 차라리 안 했다라면 그냥 우리가 적응하고 살아야겠고 그렇게 하겠는데 혹시라도 기대했던 사람들 특히 이제 경영계 입장에서는 실망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그러게요. 지금 뭐 경영계 쪽에서 그래서 뭐 당연히 비판적인 그런 논평들을 좀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결국은 최저임금 산정할 때 이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권고 정도였던 게 행정명령 정도, 이제는 법에 완전히 박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업들의 부담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아까 말씀 대기업 경우는요, 사실 그게 문제가 별로 안 돼요. 그래요. 특히 이제 이 자영업이나 영세기업들, 중소기업 이런 쪽 경우는 지금까지 이 부분을 그냥 안 따라도 뭐 큰 무방하게 넘어갔는데 이제는 이건 직원이 이거 주휴수당 주세요. 안 주면 그냥 입건되는 겁니다. 그렇죠.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 경우는 따지 그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는 자영업주들한테는
벼락이죠. 갑자기요. 갑자기죠. 그리고 금년도에 최저임금 올라가지고 지금 16%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휴수당 그리고 또 내년도에 지금 이제 이 시행령이 이제 시행 들어가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10.9% 오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좀 크죠. 최저임금 10.9% 올라가죠. 그다음에 지금 이 아까 말한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일하지 않는 하루에도 돈을 줘라는 거 아닙니까? 그까지 이제 하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영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진짜 폭발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용 부담이 이제 10.9% 올라가는 거에다가 주휴수당까지 포함이 되면은 이제 그다음에 이때까지는 그냥 그게 안 지켜도요. 주휴수당 문제는 그냥 넘어갔던 문제인데 이제는 시행령으로 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직원이 뭐 고용노동청에다가 그거를 뭐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입건 들어가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기업들한테는 뭐 부담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 거지만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 그거는 뭐 불문가지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뭔가 좀 보완책을 좀 내놔야 되겠네요. 글쎄요, 지금 뭐 계속 그런 정책을 지금 발표하고 있죠. 어젠가요? 또 뭐 자영업 대책도 나오고 뭐 좀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자영업 입장에서는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니까요. 뭔가 툭하면 뭐 카드 수수료가 어떻고 뭐 임대료가 어떻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 도움되죠. 도움되는 얘기인데 진짜 다급한 거는 뭐냐란다면 당장 인건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라도 잘 되면 소화라도 해보겠는데 장사는 갈수록 안 되지. 문제는 뭐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그것도 안 지키게 되면 입건돼 가지고 잘못해 형사처벌 받을 위기지. 그래서 사실은 이 정부가 조금 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한다 그랬으면 속도 조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속도 조절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지금 뭐 차관위에 의해서 통과시켜 놓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이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이 됐잖아요. 네, 이미 됐죠. 이렇게 결정된 상황에서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 속도 조절을 만약에 정부가 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최저임금에서 이제 그 사이에 이야기가 나왔던 게 특히 자영업이나 영세 중소기업 요구 사항은 뭐냐라면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좀 차등해달라. 지역별 그다음에 업종별 차등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최저임금이 1인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만인 이상까지 모든 기업이 적용되거든요. 그럼 1인 기업 입장에서는 뭡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 큰 대기업이랑 똑같이 법을 적용받아야 되지? 최저임금을? 그러니까 그걸 좀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또 서울이랑 저기 어디 저 시골하고 또 좀 다른 거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연세가 드신 고령층들. 고령층 경우에서 가지고는 나는 그냥 뭐 아파트 경비라도 좀 하고 싶은데 최저임금 조금 작게 받아도 되니까 일 좀 하게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이에 따라서도 그런 요구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 고령층 경우에서 가지고는 어느 나라보다 빈곤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빈곤화된 이 고령자들한테 대책은 뭐냐? 그래도 조금은 작게 받아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럼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달라는 거거든요. 그걸 차등 적용한다. 어떤 연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이든 그다음에 기업 규모든 이런 현실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결국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법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법 개정 사항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결심하고 여당이 결국은 집권당이니까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뭐 이 자유한국당 이런 데서 손을 안 들 수가 없죠. 당연히 같이 갑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 이제 대통령의 어떤 결심에 대한 문제인데, 근데 사실은 대통령의 참모들,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든지 아니면 아까 공정거래위를 비롯한 여러 분들 경우는 전 딴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번 월요일 날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데뷔 무대였습니다. 그랬죠. 경제운영계획. 그래가지고 완탑 그런다 그러고 이제 뭐 홍남기 체제로 간다 그랬는데 아니 이번에 이 홍남기 체제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이번에 시행령 통과하는 문제는 사실 시금석이거든요. 척도였는데 전혀 그 의논도 없이 그냥 일방 통행해버렸으니까 홍남기 체제? 무슨 홍남기 체제예요? 오히려 경총에는 지금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 위원장이 가서 가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앞뒤가 안 맞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뭔가 좀 일사불란한 모습은 이기경제팀이 출범했는데도 안 보인다 이 말씀이시죠? 안 보이고 오히려 제가 홍남기 체제가 좀 우습게 돼버렸다 이게. 그러게요. 왜? 요번에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그 출범은 그래도 제가 아주 근사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게 만들었어. 딱 3일 지나면서 아니잖아. 사실 이게 어떻게 본다라면 굉장히 지금 정부가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그러네요. 사실은 최저임금이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당장 이제 며칠 안 남은 이 탄력 근로제 네. 이 유예 기간. 네.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사실은 이제 근로시간 유예 탄력 근로제 이거를 네. 제대로 안 지키면 이제 바로 이제 형사처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거는 한 6개월 정도 더 유예해 준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도 유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똑같아요. 이것도 국회에서 법 다시 또 바꿔야 됩니다. 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시행할 때 6개월 부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 잡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입법 사항입니다. 자, 그거를 다시 또 연장하려고 한다면 국회에서 또 해야 돼요. 연장해줘야 자, 우리 된다. 연장을 합시다. 그것 또한 제가 볼 때는 법을 좀 해주세요. 그럼 대통령이 요청을 하고 여당이 그걸 통과를 시켜야 될 이런 문제인데요. 지금 그 이야기 논의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러게요. 그냥 뭐 정부가 마음대로 자 이제는 계도 기간 그래서 연장 6개월 하겠습니다. 법 위반인데 노동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노동계 부분에서는 법대로 가자고 이야기할 수밖에 그러겠죠.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말로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게 입법 사항이다 이건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참 뭐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경기가 좋으면 그렇습니다. 그래, 경기 좋으면 뭐 흡수해 나가면서 장사 잘 되니까 영업 잘 되니까 네. 그냥 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경제가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사실 많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도 조금 위축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부분들이 더 리스크로 아마 우리 재계에서는 생각이 좀 될 텐데요. 글쎄요. 이제 마지막 질문은 그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좀 기업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우리 기업들이 내년에 좀 활력을 그야말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뭔가 좀 보완책 있다면요? 글쎄요, 저 며칠 사이에 느꼈던 거는요. 이제 대통령께서 은행 일치를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은행 일치했으면 좋겠다. 은행 일치를 하시라.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 민간에 투자하려고 해가지고 뭘 앞으로 경제를 좀 살려보겠다 그러면 그대로 가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참모들이 자꾸 딴소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좀 되게 이상해. 그건 참모들 경고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보는 겁니다. 그 기강을 잡아야 된다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예. 대통령은 가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공정거래위원장부터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해가지고 딴소리예요. 그리고 또 경제부총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예를 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려고 다 기대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볼 땐 빨리 대통령께서 이건 잡아줘가지고 실제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최저임금 문제부터 근로시간 문제까지 지금 날짜는 제각제각 가지 않습니까? 자, 딱 손들어 가지고 국회 이 문제 지금 급합니다. 이거 빨리 처리해 주세요. 임시회라도 해주세요. 그거를 대통령이 직접 좀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의지를 보여야 된다. 이게 도저히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게요. 이 문제의 경우는 사실은 노동계는 반대를 하죠. 그다음에 국민들은 절박하죠. 대통령의 심정은 딱 하나예요. 자, 그럼 내가 노동계냐 국민이냐의 어떤 선택의 문제나 국민 편든다. 그 이야기를 명하게 치고 나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지지부진하면서 계속 노정 갈등 생기고 이렇게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 교수님 말씀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어서 연결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신한은행장을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예,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교체됐다고요?
네, 신한금융지주는 자회사 경영위원회를 열고 위성호 신한은행장을 전격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신한은행 행장에는 진옥동 신한금융부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은 2017년 3월에 취임해 임기가 2년이 채 안 됐는데요. 사상 최대의 실적 행진을 이끌었지만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에 연루된 게 교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계열사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물갈이가 이루어졌다던데 배경이 뭡니까? 네, 김형진 신한금융투자사장, 이병찬 신한생명사장도 이번 인사를 통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대신 김병철 신한금융부사장이 신한금융투자사장으로, 정문국 오렌지라이프 사장이 신한생명사장으로 각각 이동합니다. 이처럼 주요 계열사 사장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진 데는 KB의 금융그룹 1위 자리를 내준 데 대한 문책과 세대교체, 또 최근 검찰 수사 등으로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방문해서 송경식 회장과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금 38년 만에 전면 개정이 돼서 그게 지금 국회에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요. 경총에 뭔가 좀 협조 또는 설명 이런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서울대 박상인 교수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공정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봐야 될 관리 감독의 대상이 이제 재계 총수를 만난 건데 재계 회장을 만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 입장에서 규제의 이제 대상이 되는 재벌 대기업들 주로 이제 있는 경총을 방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또 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앞서 잠깐 말씀드린 38년 만에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전면 개정이다 이런 평가는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사실 말이 전부 개정안인데 굉장히 저는 미흡한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전부 개정안을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총수일과 사익 편취를 방지하는 그 현행 23조의 2가 사실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런데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심화가 되고 있고 그동안에 규제가 계속 완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강화해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지난 대선 기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반영돼야 되는데 정부 개정안에 사실 굉장히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검찰과 그 전속 고발권 문제 갈등이 계속 있었는데 일부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조항이 들어갔다는 거. 그 외에도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절차법적인 문제들의 개정사항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만 38년 만에 정부 개정안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은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이제 얘기했었던 재벌 개혁에 대한 어떤 그런 방편으로서도 조금 미흡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김상조 위원장이 이제 법을 통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한편 했고 또 다른 한편은 또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바꾸도록 기다리겠다는 조금 모순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근데 사실 정부 개정안 내용을 보면은 거대 재벌들 같은 경우는 알아서 해주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사실 그 재벌 경제력 집중 문제 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부분들은 굉장히 느슨한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이와 관련해서 신규 순환 출자 금지를 했다라든지 23조 2가 미비했지만 하여튼 조항은 도입됐죠. 그런 거에 비하면 오히려 그때 일부 개정을 통해서 재벌 규제가 강화된 것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아니다. 근데 그것을 전부 개정이 아니라는 포장을 통해서 과장되게 지금 좀 하시는 면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경총회에 가서 설명하고 협조 구하고 하는 것도 사실 안명이 별로 없는 내용을 가지고서 좀 홍보 효과를 노려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 들고요. 또 한편은 경총 입장에서도 그다지 그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닌데도 어떻게 보면 엄살을 주는
보니까 굉장히 떠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거를 그다지 의미 없는 걸 받아주면서 대가로 뭐 다른 것을 해달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사실 문제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 개정 이전에 피규제 대상에 가서 협조와 설명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럴 수도 있고 뭐 바람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에서 이제 사익 편취 이게 뭐 사실 쉽게 생각하면 이제 총수 일가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내용이 들어간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하고 공익 법인에 대한 의회권 제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진일보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은 사실상 그 자료를 보면요 지금 의미가 없는 규제고요. 그리고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개정안은 사실 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규제 대상에 대한 부분은 현행법에는 시행령에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 개정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행령 개정 사항을 법에다가 올렸어요. 시행령 사항을. 그리고 법 개정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정말 눈 가리고 왕홍하는 이야기죠. 그러네요. 개정하는 게 없으니까 시행령 개정해도 될 거를 법 개정이라고 지금 포장을 해서 공정위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벌들은 엄살을 떨고 이런 좀 웃지 못할 상황극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정부나 재계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러면? 글쎄요. 정부 입장에서는 재벌격이라든지 경제민주화 쪽에 굉장히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홍보를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실질적인 걸 하지 않아도 하고 있다는 홍보 효과를 노리고 재계 입장에서는 그만큼 또 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지 또 자기들도 입장에서 보면은 약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규제로 또 뭐 이쪽에서 규제한 거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명분도 있고요. 또 그걸 대가로 또 다른 걸 요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차등 의결권 도입을 해달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데 거의 등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차등 의결권 도입해주면서 상법 일부 개정하고 공정거래법 개정한다는 것은 정말 아무런 국가 사회를 위해서 득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해가 되는 재벌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속임수를 쓰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근데 교수님께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지금 이제 정부의 어떤 그 재벌들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움직임들을 평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사실 조금 이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정부가 며칠 전에 그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내놓은 거 보면은 이 불공정 이런 어떤 그 관행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다. 그리고 재벌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불법적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배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노력들도 좀 많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좀 교수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전문가들이 그런 평가하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네, 그건 뭐 데이터라든지 자료를 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그 홍보용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스스로 신뢰를 깔아먹는 이야기고요. 예를 제가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달에 지주회사라든지 사익편취, 공익법인 3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올 6월에. 실태조사에서 자기들이 말한 게 개선된 것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걸 바꿔야 된다고 했고, 근데 정부 개정안에는 본인들이 말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건 공정위도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약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무슨 성과가 있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몇 가지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뭐 가불 문제 이런 것들 좀 보여주기식 성과를 올린 것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서 침소봉대합니다. 지금 재벌교육이라든지 경제민주화 안 하겠다면 안 하겠다고 솔직히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으면서 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제일 나쁜 것이고요. 하겠다면 좀 제대로 하고 하지 않겠다면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그게 정부가 공정위가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오늘 김상조 위원장이 경총을 방문한 의미와
좀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도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상현 교수님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 오늘 마지막 이슈는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엊그제 한국감정원 자료가 나왔고요. 이제 오늘 서울 부동산 114 주간 집값 동향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 두 주간 자료들이 사실 그동안 비슷하게 움직여 왔는데 오늘 부동산 114 자료는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직접 자료를 만든 부동산 114의 윤지혜 수석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감정원 자료를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이 뭐 계속 6주 연속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전해드렸거든요. 부동산 114 자료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이번 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6주 연속으로 하락했고요. 네. 수치상으로는 0.05% 떨어지면서 최근 6주 사이에 낙폭은 가장 컸습니다. 6주 사이에 낙폭이 가장 컸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서울 중에서도 어디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일단 송파구나 이제 재건축 중심으로 크게 떨어져 있고요. 송파구의 그 하락폭이 0.35%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가락동에 위치한 그 송파 헬리오시티 10,000가구 정도의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서 주변에 위치한 상대적으로 노후된 아파트들, 뭐 파크리오라든지 엘프, 장미 아파트 등이 이제 매매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물량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공급되는 게 특히 송파구의 집값 하락의 직접적인 이유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전반적인 요즘에 부동산 시장 상황도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범위를 넓혀볼까요? 서울 전체 하락폭도 지난 6주 사이에 가장 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전체 하락폭은 얼마나 된 겁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하락폭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05% 떨어졌는데요. 그동안 그 저평가 지역으로 거론됐었던 뭐 은평구나 구로구, 뭐 서대문구, 도봉구 이런 강북권 주요 지역도 일제히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예. 여기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송파구, 특히 그 지역 중심으로 이제 물량이 확대되다 보니까 서초구나 강동구도 마이너스 변동률을 벗어나지 못했고요. 예.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8주 연속 하락한 점도 전체 하락폭 확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서울의 다른 쪽들, 예를 들어 은평, 구로, 뭐 서대문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강남이라든가 마포, 뭐 마용성이라고 보통 얘기했죠. 용산 이쪽들 많이 오를 때 못 올라서 그쪽들이 이제 조금 하락할 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뭐 때문에 수요가 옮겨지면서 올랐다 뭐 그런 얘기를 그동안 해왔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서울 전체가 다 이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완연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전세 시장 중심으로 매매 가격을 좀 끌어내리는 분위기고요. 현재 서울 지역이 25개구 중에 절반 정도는 마이너스 전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보합인데 이 보합의 맞습니다. 의미도 상승 쪽보다는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거래가 동반되지 않고 있어서 아무래도 하락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신도시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신도시에도 여러 가지로 좀 집값들이 많이 오른 예를 들어 분당 이런 데는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광교도 그렇고요. 이런 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신도시는 2기 신도시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0.03% 이번 주에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광교 신도시 중심으로 0.20% 하락했고요. 파주 운정도 하락했습니다. 특히 보합권을 기록한 신도시들이 많았는데요. 네. 분당, 동탄, 김포 한강, 판교, 위례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거래가 아예 실종된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 정책을 발표하면서 2기 신도시에 대한 매수 심리에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한 데들이 사실은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서울과의 접근성도 조금 더 낮고 뭐 교통 관련된 이 광역 교통망도 상당히 2기 신도시에 비해서 더 잘 해놨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런 상황, 즉 이 2기 신도시의 가격이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좀 더 떨어졌다는 이 상황이 앞으로도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은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 정책 자체가 주변 시세의 한 70에 80% 수준에 맞춰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2기 신도시보다 가격 경쟁력을 더 갖추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후된 2기 신도시가 상대적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 집을 좀, 그러니까 서울 시내가 아니라 외곽 쪽에 집을 좀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2기 신도시 이런 데 쪽보다는 아예 좀 더 기다렸다가 3기 신도시로 가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3기 신도시는 광역 교통 정책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자족 기능, 그러니까 업무 시설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2기 신도시보다는 경쟁력을 갖출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게요. 전세도 좀 잠깐 보죠. 전세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예, 전세 시장 같은 경우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서울이 0.09% 하락했는데요. 이 부분은 10년 사이에 최고 하락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도시가 0.03%, 전국이 0.05%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대비로도 낙폭이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고요. 서울에서 주변 입주 물량이 특히 많은 송파, 강동이 0.30% 하락했고요. 서울 25개구 중에서 22곳의 전세 가격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내년에 여러 가지로 이제 9.13 대책 이제 실제로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동산 관련 제도가 바뀐다고 그러던데 일단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요약을 좀 해주시면요. 네, 뭐 크게 3가지 정도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그 도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DSR 얘기하신 거죠? 예. 예, DSR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 정부가 올해 예고했던 것처럼 그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조정되면서 1주택자나 뭐 2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 세율이 크게 확대가 되고요.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금 인상폭이 3배가량 확대가 됩니다. 또 재산세와 관련된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가 될 때까지 매년 오를 예정이다 보니까 그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DSR,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인 제2금융권을 포함해서 모든 금융권에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은 향후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이거는 이제 재산세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를테면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5% 포인트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내년에 85% 수준까지 그렇죠. 올라가고요. 그 이후에 이제 90%, 계속 95%, 올라가죠. 100%까지 진행. 그러면 2022년에는 이제 대략 지금 80%가 이제 100%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맞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략 이 재산세가 얼마 정도 오른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요약해서 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큰 폭의 인상 비율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시세에 대한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 시세가 그 사이에 많이 올랐는데 100% 반영한다. 그러면 세부담이 또 달라지고요. 만약에 시세가 하락했는데 100% 반영하면 또 세금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부분. 그 공시지가를 이제 국토부에서도 현실화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 보면 그러니까 그 집값이 오른 부분들을 현실화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은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재산세 부담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보유세, 공정시장가격 비율, DSR 적용 이런 것들 다 전반적으로 내년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들이라고 봐야 되죠? 네, 맞습니다. 일단 앞서 거론드린 그 3가지 부분도 압박 요인들이고요. 네. 거기다가 한국은행과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시중은행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유동성 효과는 2019년에는 더 이상 이어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3개 신도시 그 지구 지정을 통해서 그 본격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예고돼 있다 보니까 2019년에 그 주택 시장 내 그 기존 주택의 급매물들이 해소되는 부분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1사 윤지혜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